제가 겪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해요. 사랑이란 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순간은 다르고 그 결은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꿈처럼 행복한 시간으로 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슬프고 고단한 순간들을 연상시키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한 것 같아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용돈으로 매달 버텨가며 대학을 다녔고 취직을 하면서 처음으로 직접 돈을 벌며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정말 독립된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자 이전과는 달리 낭비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안에 1억 모으기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 모임의 주최자였고 아껴 쓰고 돈을 모으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남들보다 더 검소하게 살아왔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서 저는 그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죠. 결국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행복했던 순간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찾아왔고 그로 인해 남편도 많이 변하게 되었어요. 특히 남편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우리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고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만 해도 제 눈에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남자처럼 보였거든요. 그 가방은 뭐예요? 오래되어 보이는데 늘 그 가방을 갖고 다니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요? 사용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회사 선배가 쓰던 가방이었는데 버린다고 하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근데 좀 많이 낡긴 했죠. 아, 그런 거군요. 저는 기분 따라 가방도 자주 바꿔매곤 했는데 반성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바꿔야 되나 싶어요. 회사 사람들이 너무 짠내난다고 하지 뭐예요. 다들 너무 아껴도 보기 싫다고 뭐라고 해서요. 근데 아직 쓸만해서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가방에 물건만 잘 담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이상한데요. 본인 소신대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아 보여요. 남편은 지독히 아끼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뒤에서 별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조금은 주눅들어 보였지만 제겐 그런 모습이 좋게 보였죠. 그래서 남편에게 검소한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검소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본인도 이런 모임의 주최자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전 남편의 검소한 모습 뒤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했고 그런 그가 안쓰러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오래되면서 남편이랑 대화할 기회가 많이 생겼는데 어느 날 남편이 털어놓은 말에는 그의 상처가 엿보였어요. 그의 사연을 들으니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지 이해가 됐죠. 우리 집이 나 어릴 때부터 엄청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문제집 하나 사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 그렇다 보니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놔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렇구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 다른 건 몰라도 오빠의 마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으니까 걱정 마.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사실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땐 아껴야 한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다른 의도도 있었어. 세상엔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구나. 뭐 그런 마음이었거든. 근데 만들고 보니
나만큼 가난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랬지만 저도 연애 기간을 길게 두고 싶진 않았어요. 연애를 하면 당연히 데이트하면서 알게 모르게 돈을 쓰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더 그랬죠. 남편은 그 즈음 본인이 꾸려나가던 1억 모으기 모임도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은 빨리 결혼해서 서로 돈을 모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죠. 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극도로 꺼려 하더군요. 아무래도 일전에 본인이 한 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네가 우리 집 안 와봐서 몰라서 그래. 우리 집은 아직 화장실에 제대로 보일러도 안 깔려 있어서 춥고 곰팡이도 많아. 너 그런 집 안 가봤지?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사실 너한테 보여주기가 창피해. 그게 뭐가 문제야? 가난한 게 죄라도 돼?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뭐. 그래도 직접 보면 다를 거야. 난 네가 우리 집 보고 나랑 결혼 안 한다 그럴까 봐 솔직히 좀 무서워. 진짜 별 걱정을 다 한다. 내가 오빠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 보고 결혼하는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 떵떵 치고는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남편 집은 제 생각보다 더 가난해 보이더군요. TV에서 봤던 가난한 집의 전형 같았어요. 벽지 같은데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안방에는 곰팡이가 군데군데 펴 있었어요. 전등도 환하지 않은 듯 탁한 색이었죠. 그리고 마루 시공이 된 게 아닌 노란 장판이 깔린 집은 오랜만에 봐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천장에는 물이 샌 건지 벽지를 타고 물 샌 자국도 남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최대한 싹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시댁을 다녀온 뒤 우리 집에도 소개를 시켜주러 갔어요. 남편은 상당히 긴장한 눈치였어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 등을 툭툭 쳐주고 현관문을 열었죠. 남편은 현관에서 본인이 신고 온 낡은 신발을 구석으로 쓱 밀어넣더군요. 그 모습을 본 마중 나온 엄마가 남편 신발을 덥석 집어다가 현관 정중앙에 다시 놔뒀어요. 그러자 남편은 엄청 당황하는 표정이더군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중산층은 되었기에 남편은 그 분위기에 위축되어 보였어요. 남편이 돌아가고 난 뒤에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남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두 분 다 의외의 말을 하시더군요.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사위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해. 사람이 인성을 먼저 갖춰야지 돈만 많다고 되겠니?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하는 거야? 혹시라도 엄마가 싫다고 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다고. 오늘 들어올 때 신발도 엄마가 일부러 중앙에 놓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싶었거든. 그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었어. 낡은 신발을 신고 왔으면 뭐 어때? 그것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볼 거란 얘기였는데 설마 오해했을래나? 네 얘기 들으니 괜히 그랬나 싶다. 저희 부모님은 의외로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것보다도 사람 인성을 중요시하는 저희 부모님의 눈에는 남편이 더없이 마음에 든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은 2세이긴 했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갑작스레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지금 잘 버텨야 앞으로 쭉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힘들어도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걷고 말을 하면서부터는
친정엄마의 도움 없이도 버틸만 해서 참 좋았죠. 모든 것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육아도 그랬고요. 그런데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온다고 했나요? 저희에게 뜻하지 않게 슬픈 소식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아버님의 죽음은 우리 가족에게 충격이었어요. 저녁에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씻고 잠자리에 드신 아버님이 주무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다들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장례를 치르고 다시 생활에 복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혼자 된 어머님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시댁에 더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나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 문이 안 잠겨요. 설마 이거 고장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얼른 고쳐야죠. 혹시나 도둑 뛰면 어쩌려고요? 에이, 됐어. 그거 고칠 돈이 어디 있어? 어차피 이렇게 낡은 집에 훔쳐갈 게 뭐 있다고. 도둑들도 다 피해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제가 당장 사람 불러서 고칠게요. 도둑놈만 나쁜 놈들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요. 어머님 이러다 큰일 나세요. 지금 얼른 고쳐야 돼요. 고맙다 얘야. 네가 그래도 이렇게 자주 들여다봐주니 그래도 살만하다. 어머님 약은 챙겨 드셨어요? 지난번에 벽지를 새로 싹 발랐는데도 벌써 곰팡이가 폈네요. 아무래도 반지하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기서 계속 지내시다간 어머님 건강이 더 나빠지겠어요. 어머님은 혼자서 힘겹게 낡은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건강하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도 있거니와 곰팡이 때문에 천식도 생기신 상태였죠. 하루 종일 집에서 콜록거리시는 걸 잘 알고 있으니 더욱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쓸고 닦아도 자꾸만 바퀴벌레가 나타나곤 했어요. 어머님 집 들어가서 불 켜면 바퀴벌레들이 스사삭 도망가는데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공포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일상이 된 듯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집 근처에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벌레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더군요. 아무리 집을 청결하게 유지해도 바퀴벌레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더는 어머님을 이런 집에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시댁집 근처에 다른 괜찮은 집이 있나 부동산에 알아보고 다녔죠. 당장이라도 이 집보다 나은 집으로 거처를 옮겨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께 다시 돌아와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님, 혹시 이사 가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어머님도 이 집에서 계속 생활하시기는 너무 불편하시잖아요. 나야 이사는 가고 싶지만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전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 지금도 나는 만족해. 어머님이 형편 생각하셔서 이사 마음에 못 두시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집에서 어머니를 계속 모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어머님 다른 집으로 옮겨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은 충분히 잘 안다만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이제 막 결혼한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집을 구해주냐. 게다가 우리 손주 크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말이야. 난 약 먹고 하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분명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상의를 했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이 너무 낡았다. 이대로는 어머님 건강도 위험하니 이사를 시켜드리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먼저 어떻게든 어머님 이사 시켜드리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 이사까지 하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장례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사 비용은 한두 푼이냐면서 안 된다고 선을 긋더라고요. 아버님 장례식 때 남편 모습을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아버님한테 찾아올 조문객도 많지 않다며 굳이 장례식까지 치러야 하냐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며 그건 예의가 아니라며 그리고 조문객이라면 당신 회사 사람들과 내 회사 사람들도 찾아올 거니 걱정 말라고 했었죠. 그렇게 치른 장례식이었고 실제로 장례 비용이 부조보다 더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남편은 투덜거리더니 이내 휴대폰을 들어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군요. 엄마, 집 옮기고 싶으세요? 이 사람이 엄마가 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이른 것 같거든. 이사도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잖아. 게다가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지금 좀 힘든 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 형편이 안 되잖아. 그래도 이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했어. 그렇지. 나는 엄마가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무턱대고 이사하고 싶다는 줄 알고 오해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야. 남편은 어머님한테 거의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더군요. 남편 말을 듣고만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무섭게 말을 해놓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만이라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어머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양어깨를 으쓱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뻔뻔스럽게 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자니 한참 뒤에 어머님이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이사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본인 속내를 제대로 말씀 못하신 게 분명했죠. 남편이 봤지, 들었지, 엄마는 아직 그럴 마음 없으시대 하면서 전화를 끊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너무 쓰이더군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묻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어떻게 이사 가겠다고 하시겠어요. 제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죠. 하지만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친정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도 알다시피 우리 어머님 집이 진짜 낡았거든. 반지한데 여름에 비 많이 온 날은 물에 잠기기까지 해서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꼭 집을 옮겨드리고 싶은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반대를 하네. 어떻게 하면 좋지? 사돈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갑작스레 바깥 사돈께서 돌아가셔서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집까지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엄마가 이사 비용은 내줄 테니까 옮겨드려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어머님이 불쌍하시다며 안쓰러워 하시더라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흔쾌히 비용을 대주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엄마한테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엄청 화를 내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이미 남편에게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다른 소리를 했겠어요. 엄마 딴에는 어머님 좋은 곳으로 이사시켜드리자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바쳤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남편은 제가 친정에 도움을 얻고자 한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처갓집에다 우리 집 얘기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사람 이렇게 개망신 줘도 되는 거야? 그게 왜 개망신이야? 난 너무 신경 쓰여서 그랬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빠 엄마잖아. 근데 어떻게 그냥 외면해? 어머님이 정말 이사 가기 싫어서 괜찮다고 한 거겠어? 당신이 윽박지르니까 마지못해 그렇게 말하신 거잖아. 됐다니까. 뭘 어떻게 하든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난 신경 안 쓸 테니까. 남편은 엄청 화를 냈어요. 내가 분명히 반대했는데 네 고집대로 어머님 이사시킬 거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 뒤로 말도 안 섞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 계획을 취소시킬 순 없었죠. 저는 저희 집의 평수를 줄여서 전셋집으로 옮기고 어머님을 신축 아파트 전세로 옮겨드리기로 했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우셨어요. 누구보다 기뻐하는 어머님 얼굴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반대를 했거든요. 남편은 굳이 어머님을 신축 아파트로 옮길 필요 있냐고 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를 해서 잘 되면 그때 이사시켜도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여유금이 생기자 남편은 그 돈에 욕심이 생긴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벌써 다 말 끝난 거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투자는 위험성도 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여유될 때 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해서는 평생 이 생활을 못 벗어날 거라면서 투덜거리더군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대로 어머님을 이사시켜드렸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에 반대했던 남편도 어머님이 편안하게 사시는 걸 보고는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남편은 특근을 해야 수당이 더 나온다며 회사에 출근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와? 오늘 6시까진 근무한다 하지 않았어? 나 이제 특근 같은 거 안 해도 돼. 주말 출근 개나 주라고 해.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엄청 즐거워 보인다. 그렇게 좋은 일 있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줘야지. 놀라지 말고 들어. 우리 아빠가 예전에 남긴 땅 있잖아. 그 아무 값어치도 못하는 척척한 땅 알지? 그 땅이 글쎄 재개발 승인이 떨어졌대. 벌써부터 땅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나 이제 고생 끝났어.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방 팽개치고 방방 뛰기 시작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정말 대단한 소식을 가져왔더라고요. 남편이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정말 헐값인 땅이었어요. 판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고 불필요하게 재산세만 내고 있다고 하며 골치 아픈 땅이라 했던 땅이 있었거든요. 조상이 땅을 주실 거면 좋은 땅이나 주지. 이딴 쓸모없는 땅이나 준다고 하면서 많이도 투덜다 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던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일 때가 재개발 승인을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던 와중에 아는 형님 부동산에 들렀다가 얘기를 듣고서야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걸 안 모양이더군요. 수십 배가 오른 땅값에 남편은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좋아했어요.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남편이 고생한 세월이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 밤 남편이랑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남편은 그답지 않게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그의 손에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하나 들려 있었어요. 나 오늘 회사에 사표 쓰고 오는 길이야. 늘 가슴에 품고만 살았는데 드디어 윤 팀장 그 얼굴에 보기 좋게 던지고 왔다. 아이 속이 시원하다 정말. 뭐? 사표를 썼다고? 이렇게 무턱대고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아무리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직장은 꾸준히 다녀야지. 게다가 이 가방은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가방 아니야? 내가 백화점에서 봤던 건데 이거 명품 맞지? 그래 맞아. 500만 원짜리 가방이야. 그럼 내가 언제까지 당신이 연애할 때 사준 그 싸구려 가방 갖고 다니겠어? 나도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땅이 팔린 것도 아닌데 그 돈에 오빠 돈인 것처럼 펑펑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아? 이미 나한테 상속된 땅인데 뭐 어때? 지금이라도 마음먹으면 팔아치우면 그만이지. 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껴서 살았는지 알면서 겨우 500짜리 가방 샀다고 지금 이 난리냐? 남편은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연애할 때 남편이 들고 다니던 낡은 서류 가방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가방을 사줬었거든요.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남편은 제가 사준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가방은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통가죽으로 번드르르하게 빛이 나는 가방은 남편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원래가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저한테 큰 소리 한번 낸 적 없었는데 눈이 완전히 달라진 남편은 더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룻밤 사이에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제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야식 하나 시키는 것도 여러 번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먹고 싶은 야식을 줄줄이 시켜대는 거예요. 그런 남편 보고 이건 낭비라고 꼬집어 얘기했더니 그동안 못 먹고 못 사입고 살았는데 이 정도 못하냐 하길래 그래 하루 정도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일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남편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더군요. 평소 같으면 신경을 쓰지도 않았을 텐데 발신자의 다른 이름 없이 하트 표시 하나만 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확인을 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한 문자더라고요. 저는 곧장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누구하고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거야? 화면에 하트라고 뜨는 거 보니까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왜 남의 핸드폰을 막 훔쳐보고 그래? 내가 너 믿는다고 비밀번호도 안 걸어놨더니 이젠 대놓고 그냥 훔쳐봐? 너 모르는 사람이니까 궁금해하지 마. 지금 내가 훔쳐본 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밤에 보고 싶다는 문자를 오빠는 친구들한테도 해? 그냥 회사 사람이야. 나 회사 그만뒀으니까 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회사 사람이 이 밤에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마. 너 나한테 걸리는 게 두렵지도 않은가 봐. 이렇게 거리낌 없이 대놓고 문자를 주고받는 게 말이야. 남편은 제가 추궁을 하자 피식 웃고 말더군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죠. 더는 남편은 그 어떤 변명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희죽거리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죠.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자는 상간녀에게서 온 문자가 맞았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지 않았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얼굴이더군요. 제가 이래도 바람 피우는 게 아니냐며 증거를 들이밀자 남편은 그제서야 바람핀 걸 인정하더군요.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그러겠다 그런 말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서 소가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하루는 거실에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있는데 방에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더니 누군가와 다정히 통화를 하더군요. 남편의 말투만 들어도 그게 상간녀인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게 다정하고 아이와 잘 놀아주던 남편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너 애 아빠야. 우리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애 아빠인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지금 내 앞에서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거냐고. 진짜 짜증나게 왜 그래? 그래, 그냥 우리 이혼하자. 그게 낫겠어. 어차피 아버지 재산은 내가 상속받는 거니까 재산 분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 너 모르지? 너랑 나랑 나눌 재산도 이 집이 다니까 위자료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을 내뱉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제 신세가 너무도 처량하고 불쌍해서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나 변할 수 있을까요? 주위에 바람 피우면서 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막상 제 남편이 그렇게 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한술 더 떴어요. 그날 이후로는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코빼기도 비치질 않았어요. 회사도 관둔 이 마당에서 제 전화까지 받지 않으니 저로서는 남편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죠. 얼굴을 마주해야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대놓고 집을 나간 상태니 답답할 뿐이었죠. 상황이 그쯤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한테 잘 산다고 얘기해놓고서 연락해서 남편 얘기를 꺼내기는 죽기보다 싫었죠.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다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곧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군요. 어쩐지 그놈이 요즘 내 연락도 안 받고 어딜 그리 싸돌아다니나 싶었더니 여자가 생겼다는 거냐? 아이고 나쁜 놈. 어떻게 널 두고 그럴 수가 있다냐? 아무래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값이 오르면서 돈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 앞뒤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떡해요. 우리 아이랑 저 둘만 딸랑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울지 마라. 다른 놈은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놈이 이럴 줄 알고 그리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잘했다 싶다. 어머님은 영문모를 말씀을 하시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서 제게 내미셨어요. 어머님은 제 전화를 받고서 이 서류부터 챙겨서 달려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눈물 닦고 얼른 보라고 하셨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어머님이 내미신 서류를 봤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등기부의 주소가 굉장히 익숙하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서류를 들고 자세히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어머님을 바라보자 어머님이 웃으면서 따스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주소가 좀 낯익지 않니? 너희 시아버지가 아들 몫으로 남겨주신 땅 주소다 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정말 아버님이 남겨두셨다는 땅의 주소가 확실했어요. 제가 그때까지도 아무 눈치를 못 채고 있자 어머님은 제대로 보라면서 제게 소유주가 기재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콕 집어주셨어요. 그리고 뒤이어 어머님이 해주신 말은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 땅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그냥 너한테 전부 명의 이전하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니까 넌 걱정하지 말어. 그 땅의 절반은 이미 네 것이니까 그놈이 이혼하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무서워하지 말란 소리야.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이대로 그이랑 이혼하고 나면 앞으로 아이랑 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심 막막했거든요. 어머님은 제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어렵게 구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며 당시 아들도 큰돈 쓰고 뭐 하러 이사를 하냐며 자기한테 수차례 얘기할 때마다
주눅이 들어 이사 가고 싶다고 말도 잘 못했는데 그때 제가 있어 이사할 수 있었다고 너무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기 전에 저한테 고마워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알다시피 어머님은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줄 수 있는 거라곤 아버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땅밖에 없었죠. 어머님은 후에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 이 땅이라도 절반 뚝 떼어서 제게 주고 싶으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그 생각을 실현에 옮기셨더라고요. 그런데도 본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니 어떡하냐며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돈 없이 키운 게 미안해서 늘 미안하다고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빚 갚아주려 했더니 본인 잘났다고 저러고 다니니 어떡하냐며 눈물을 흘리셨죠.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며칠 뒤였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은 저한테 따져 물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버지 땅 반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오랜만에 들어왔으면 애한테 인사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왜 네 땅이냐고. 아버지가 주신 내 땅인데 도대체 너 무슨 수를 쓴 거야?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괜한 행패 부리지 마. 남편은 오랜만에 찾아와서 땅의 반이 왜 제 이름으로 되어 있냐며 따지고 들더군요. 남편에게는 이미 아이도 저도 안중에 없었어요. 제가 땅의 절반은 제 것이라고 하자 남편은 괴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니 말도 안 된다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내 벌떡 일어나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빨리 말하라고 저를 협박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순순히 말해줬죠. 어머님이 이전에 나에게 땅의 절반을 양도하셨고 네가 몰랐던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전부 내 것이냐.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이니 어머님 몫도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하나하나 따져가며 대꾸했죠.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그런데 며칠 안 가서는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더라고요. 본인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사람이 변했다 싶었어요. 이혼을 해도 땅은 절대로 못 주겠다는 말은 정말 어이없었죠.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하루는 어머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자리에 남편이 들이닥쳤어요. 남편은 어머님에게도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멋대로 애한테 아버지 땅 절반을 넘겨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줄 아셔야지. 이혼하면 그냥 사라질 며느리한테 땅을 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럼 애 딸린 유부남이 돈 좀 생겼다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넌 싹싹 빌어도 모자라 이놈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 그래. 지금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게 생겼어. 그거 알아? 나 그 돈 없으면 인생 끝난다고. 남편은 열이 바짝 올라 방방 뛰면서 어머님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님은 이미 땅값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남편보다 먼저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고 있었고 저에게 그 땅의 절반을 넘겨준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에서였다고 설명하셨어요. 남편은 마치 어린애처럼 난리를 치면서 어머님을 계속 몰아세웠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등짝을 한 대 때리시면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바로 너 자신이야 라고 일갈하셨죠. 그러면서 제 손을 잡으시고는 둘이 이혼하는 건 마음 아프지만 저를 생각하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은 콧방귀를 치며 둘이서 짜고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어머님은 내 멋대로 생각해라 라고 하시며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남편을 꾸짖으셨어요. 남편은 우리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이혼할 테면 이혼해보라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혹시라도 네가 바람난 그 여자를 내 눈앞에 들이밀 생각이라면 말어. 그러면 정말 너랑 영 끊어버릴 테니까. 나한테 며느리는 얘 하나뿐이다. 도대체 얘가 뭐라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설마 집 해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거 나도 동의해서 해드린 거였잖아. 전부 이 사람 뜻대로 한 줄 아나 봐. 겨우 전세금 하나 가지고 땅 절반이랑 바꾼 거라고. 뭐가 됐든 네 놈보다 1000배 만배는 나은 애다. 그러니까 그따위로 얘기하지 말어. 어머님은 제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이 바람을 피운 주제에 소송을 가겠다고 나섰지만 그 결과는 뻔했어요. 결국 저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렇게 남편과의 이혼도 무사히 끝났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명의로 된 땅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마음은 정말로 편안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행복해요. 어머님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찾아뵙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전 남편은 제가 이혼한 후 땅을 팔아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결국 다 날려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다 잃고 나니 상간녀도 남편을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어머님을 찾아와서 이제서야 잘못을 빌며 다시 받아달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냉정하게 내쫓으셨다고 해요. 어머님은 이제 아들이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면서도 어머님의 강한 결단에 저도 어쩐지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마다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고 저녁에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요즘의 행복이에요.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제는 예전에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리며 그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것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저를 무너뜨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몸소 느끼며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니 제 앞에 펼쳐진 세상은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밝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목표들이 생겼어요.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나중에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도 찾아보고 싶어요. 세상은 아직 제게 줄 많은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걸 믿으려고 해요. 앞으로도 저는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며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갈 거예요.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저와 같은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미래도 저처럼 밝고 행복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